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원의 YN하우 박상원입니다. 대동강 물을 팔았다던 봉이 김선달은 희대의 장사꾼으로 회자됐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물을 사먹는 것이 당연한 일이 됐죠.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서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긴 변화인데요. 오늘은 이처럼 시간이 흐르며 생긴 사회적 변화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는 권력을 쫓아가고 권력은 물을 쫓아가면서 물이 돈을 향해 흘러가고 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상과 가치가 높아진 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함께 나이가 들어서도 왕성한 활동을 하며 사회 경제 활동의 새로운 주체로 떠오르고 있는 일하는 노인, 액티브 시니어들의 일상도 들여다봅니다. 박상원의 YN하우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 몸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물. 그동안 흔하게 여겨왔던 물이 이제 생필품에서 기호품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기능성 물이 등장하면서 물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좋은 물의 기준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잘 맞는 물은 어떤 것인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기호에 따라 선택하게 된 물의 변화와 좋은 물의 선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일을 찾아 활기찬 삶을 즐기는 노인 세대, 액티브 시니어. 건강은 물론 경제력까지 겸비한 액티브 시니어가 늘어나면서 소비 시장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보병, 고령화의 긍정적인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는 일하는 노인 액티브 시니어. 이들의 건강하고 유쾌한 삶을 들여다봅니다. 생물이 생존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물은 생명체를 유지하는 에너지이자 필수적인 화학 물질인데요. 인류 문명이 큰 하천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된 이유도 물이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인체에 물이 부족하면 어지러움을 느끼거나 호흡 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죠. 최근에는 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시는 물에 대한 인식도 점차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입맛에 따라서 골라 마실 수 있는 기능성 물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생필품에서 기호품이 된 물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신경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신 기자, 사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맑고 깨끗한 물이 좀 충분했기 때문에 물을 사 먹는다는 것은 정말 생소한 그런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물을 사 먹는다는 인식이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생수를 구입해서 마신다는 인식은 1988년 서울올림픽 무렵부터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서 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들을 위해 일시적으로 생수 판매를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공식적으로 생수 판매가 합법화된 시점은 95년 정도라고 하던데요. 환경 오염의 영향도 있었겠지만 점차 건강에 좋은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짧은 시간에 이 생수 시장이 급속도로 좀 성장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생수 시장은 매년 10% 이상의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70여 개 업체가 100여 개의 생수 브랜드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맑고 깨끗한 물은 기본이고 맛과 음식과의 조화, 또 생수병 디자인 등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기능성 생수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엔 사실 맛뿐만이 아니라 또 미용이나 다이어트 등 다양한 기능성을 강조한 그 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제는 정말 물도 좀 골라 마시는 시대가 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물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물카페, 또 워터바까지 등장해서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각양각색 다양한 물의 세계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백화점 식품 매장. 세계 각국의 다양한 물을 만날 수 있는 코너, 워터바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샘물부터 해양 심층수, 탄산수 등 종류만 50여 가지가 넘습니다. 기능성에 함유되어 있는 워터가 굉장히 많으다 보니까 무조건 좋은 것보다는 자기 몸에 맞는 기능을 찾아서 워터를 찾으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차별화된 기능의 다양한 물은 까다로운 소비자의 기호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가볍게 뭐 보리차를 마신다든지 옥수수차를 마신다든지 뭐 녹차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더 세분화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평상시 보충하기 힘든 비타민 C라든지 단백질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또 타우린 같은 게 들어있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저는 골라서 마시는 물이 굉장히 좋아요. 백화점 워터바뿐 아니라 대형마트에도 다양한 종류의 기능성 물이 진열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500ml 생수 한 병의 가격이 1,000원이 넘으면 프리미엄 생수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마트에서도 다양한 프리미엄 생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첨가된 프리미엄 생수가 인기를 끄는 이유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마시는 물 한 잔도 까다롭게 고르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탄산음료가 시원하고 그래서 찾게 되는데요. 건강에 안 좋고 칼로리도 높고 하니까 탄산수로 대체하고 있어요.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생수 시장 규모도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시장 규모는 6천억 원대로 10여 년 만에 4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수입 생수 시장은 최근 5년 사이 연평균 20% 이상 고속 성장했습니다. 2011년 기준 수입량은 10,000톤을 넘었으며 수입액도 100억 원대에 육박했습니다. 몸에 좋은 물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물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워터 소믈리에라는 신종 직업도 생겼습니다. 워터 소믈리에는 소비자가 원하는 기능성 생수를 준비하거나 음식과의 조화를 고려해 물을 추천합니다. 점차 워터 소믈리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문 워터 소믈리에를 양성하는 교육기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와인처럼 마찬가지로 워터도 이제 하나의 트렌드를 잡아서 요리나 어떤 기능성에 따라서 많은 소비자들이 거기에 맞춤 선택된 물을 원하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물맛 감별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어울리는 물을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또 추천하는 사람이 서비스 능력까지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워터 소믈리에라는 신조 직업이 생겨났고요. 이제 생수는 맛과 영양 등 차별화된 기능뿐 아니라 브랜드와 전략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고 있습니다. 음료를 브랜드화 시켜주는 것이 바로 디자인이고요. 이 브랜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가장 유효하고 소비자에게 가장 적절하게 다가가는 것이 바로 생수병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실험적인 디자인이 생수병 디자인에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프리미엄 생수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수입 생수병이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커피나 와인처럼 생수도 맛과 성분, 그리고 디자인의 차이에 의해 선택받는 또 하나의 기호식품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차용을 함으로써 일반 젊은 소비자들이 이걸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단순히 생수를 먹는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이건 하나의 내 패션의 아이템이야, 가지고 다니는 하나의 코디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일부 고가의 프리미엄 생수는 중저가 와인 한 병의 가격과 맞먹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끊임없이 프리미엄 생수를 찾는 원인을 사회 환경과 맞물린 소비 심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불경기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쓸 수 있는 이 씀씀이는 굉장히 줄어드는 상황들이죠. 하지만 웰빙이라고 하는 또 다른 측면들, 그래서 건강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씀씀이가 줄어드는 대신에 먹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돼 있는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트렌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그걸 우리는 흔히 이제 스몰 럭셔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소한 부분에 좀 우리가 럭셔리하게 좀 고급스럽게 한번 소비를 해보자라는 그런 측면들이 강하게 부각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생수 수요가 깨끗한 물에서 건강한 물로 이동하면서 기업마다 다양한 성분이 함유된 기능성 물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무색무취, 물의 진화에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네, 정말 대단하네요. 취재 내용에서 본 것처럼 생수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워터 소믈리에까지 등장을 했다니까 새삼 물의 가치가 이제 달라졌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그런 그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20세기가 블랙골드, 즉 석유의 시대였다면 네. 21세기는 블루골드, 물의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네. 물의 위상이 무척 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물을 평가하는 기준 어떻게 나눌 수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맛있는 물, 좋은 물의 기준이 좀 따로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물 맛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은 크게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미네랄 함량, 물의 세기 정도, pH, 탄산화, 오염도, 그리고 물이 제일 처음 생성된 시기에 따라서 물 맛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함께 먹는 음식과 물을 마시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좋은 물의 기준도 함께 바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물의 기준과 선택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웰빙 열풍에 힘입어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생수. 하지만 프리미엄 생수 시장을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도 있습니다. 일반 생수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싼 가격 때문입니다.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생수와 프리미엄 생수의 단위 가격당 차이가 최고 180배에 달했습니다. 같은 브랜드와 같은 용량의 생수도 판매 매장에 따라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비싼 프리미엄 생수가 반드시 좋은 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와 지역, 그리고 사람마다 몸의 생체 리듬과 섭취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에 프리미엄 생수를 무조건 선호하기보다는 자신에게 잘 맞는 물을 골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물이 달라질 수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발효 음식과 야채를 주로 먹기 때문에 연수가 좋겠고요. 서양 사람들은 육식을 이제 주로 하기 때문에 그 탄산수가 있는 경수를 마셔야지 됩니다. 좋은 물을 따질 때는 미네랄 성분이 얼마나 균형 잡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미네랄 가운데 마그네슘 성분이 지나치게 높으면 물에서 쓴맛이 나고 칼슘이 지나치면 요로결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수별로 우수한 미네랄 성분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필요와 선호도에 따라 물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기능성 물이 꼭 뭐 좋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체질에 맞는 물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비싸고 좋은 물이 아니라 그 생수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 함유량에 따라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좋은 물을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깨끗한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수기를 구입하는 소비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수기로 거른 물은 과연 좋은 물이라고 할 수 있을까? 정수 방식에 따라 미네랄의 잔존 여부가 크게 갈리기 때문에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역삼투막에 물을 통과시키는 역삼투압식 정수기는 증류수에 가까운 물을 만들어내지만 유해물질뿐 아니라 미네랄 성분까지 모두 걸러냅니다. 실뭉치 필터로 물을 거르는 중공사막식 정수기의 경우에는 미네랄 성분은 살리지만 역삼투압식 정수기에 비해 정수 과정이 다소 느슨합니다. 중공사막의 단점은 질산성 질소와 같이 암모니아나 이러한 미세한 물질들은 거르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제 우리몸에 필요한 미네랄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역삼투압은 우리몸에 필요한 미네랄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물론 질산성 질소도 제거하는 장점이 있죠. 수돗물의 경우는 어떨까? 대표적으로 서울시에서 생산하고 있는 아리수, 한국수자원공사의 K워터가 있지만 시민들은 수돗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먹게 됐을 때 몸에 해롭진 않을까? 이런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소독 과정에서 몸에 좋지 않은 성분이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높습니다. 냄새는 그렇게 뭐 많이 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좀 소독을 많이 해서 나오는 거라 좀 안 좋다는 느낌이 들어요. 염소 냄새 나고 그리고 뭐 약 탄 거 같고 그래서 잘 안 먹게 되고 식당 가서도 수돗물 냄새 나면은 잘 안 먹게 되고 그래요. 하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를 보면 시민이 가장 좋아하는 맛이라고 고른 물은 생수 35.3%, 정수기로 거른 물 32.5%, 수돗물 32.2% 등으로 나왔습니다. 사실상 세 종류를 거의 똑같은 정도로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게다가 수돗물의 미네랄 함량은 일반 국산 생수와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미네랄 함량과 비례하는 물의 경도를 보면 수돗물은 4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로
일반 국산 생수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수돗물의 정수 처리 과정은 오염의 정도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여과와 소독 과정을 거치는 것이 기본입니다. 우선 물속에 약품을 투입해 오염물질을 응집시켜 가라앉힌 뒤 맑은 물과 오염물질을 분리합니다. 맑은 물은 모래층을 통과시켜 다시 한번 거른 뒤 오존가스와 입상 활성탄을 이용해 유해물질을 제거합니다. 여과된 정수는 미생물을 없애기 위해 염소를 주입한 뒤 각 가정으로 공급됩니다. 수돗물은 처음 정체수는 관 속에 정체되어 있을 때 약간의 이물질들이 끼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1, 2분 정도 틀은 후에 흐르는 물을 유리용기 등에 받아서 냉장고에 넣었다가 드시면 맛있게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여러 정수 처리 과정을 거쳐 끓이지 않고 그냥 마셔도 됩니다. 소독약 냄새 때문에 마실 때 거부감이 든다면 물을 미리 받아두고 마시면 좋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하는 무슨 여러 가지 무슨 등등 물이 있거든요. 좋다고 하는 물. 그 물이 과연 우리 몸에 건강에 좋느냐? 그건 아니고요. 좀 깨끗하고 맛이 좀 다르다는 뿐입니다. 큰 다리에다 받아놨다가 하루 두면은 거기서 찌꺼기가 빠져요. 염소하고. 그걸 갖다 냉장고에 넣어서 찬물로 마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비싼 기능성 물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체질과 입맛에 잘 맞는 물을 골라 꾸준히 섭취하는 것. 건강을 지키는 기본적인 조건이 됩니다. 네, 사람들이 이제 그 때와 장소 또 뭐 경우에 따라서 옷차림을 달리하듯 마시는 물도 상황과 체질에 따라서 좀 다르게 선택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작정 기능성 물을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좀 기호에 맞는 물을 골라야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로 국내외 여러 생수를 대상으로 목넘김, 청량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블라인드 테스트 결과 국내의 병입 수돗물인 K-워터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꼭 값이 비싼 기능성 물이 맛있고 또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겠죠. 뭐 또 생수의 그 정제 과정이나 유통 과정에 따라서 이제 물의 품질이 좀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몇 해 전에는 그 페트병에 담긴 생수에서 인공 에스트로겐이 뭐 그 기준 이상으로 검출돼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어떻습니까? 네, 최근 생수가 점차 대중화되면서 페트병에서 유리병에 담긴 물로 대체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요. 수원지의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들이 마음 놓고 깨끗하고 또 건강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좋은 물을 이용해서 건강을 지키고 또 물을 보다 맛있게 마시기 위한 특별한 규칙 있습니까? 네, 우선 하루 동안 마시는 물의 양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섭취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요. 30분 간격으로 200cc 기준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또 아침, 점심, 저녁 식사 30분 전과 취침 30분 전에 물을 한 잔 마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평소에 제가 이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데 좀 도움이 되겠군요. 자, 요즘에는 이제 하루 동안 마신 물의 양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도 있다고 하던데요. 건강한 삶을 위해서 물을 좀 더욱 가까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세계은행 그 수석 부총재를 지낸 이스마일 그 세라겔디는 금세기가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석유를 놓고 전쟁을 벌인다면 다음 세기는 물을 놓고 전쟁을 벌일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최근 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지만 정작 그동안 깨끗한 자연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도 듭니다. 신경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평균 연령 76세인 할아버지들이 유럽과 대만 등을 배낭여행하는 방송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가요계 45년 차 60대의 가왕 조용필 역시 19집 음반 헬로우를 발매하면서 상반기 음반 판매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었지만 나이를 잊고 젊은이 못지않은 열정으로 활동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큰 문제로만 생각했던 중장년층의 사회경제활동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도 이들에 대한 시선이 점점 변화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맞아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중장년층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의 일상을 들여다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설 기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심각한 사회 문제 중 하나가 바로 고령화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역시 이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500만여 명, 전체 인구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 중 노인 비중이 7%가 넘으면 고령화 사회인데요.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인구에서 노인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 사회 진입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전체 인구 5명 가운데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 되는 셈입니다. 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500만 명, 전체가 11%니까 정말 그 엄청난 속도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역 사회의 경우는 좀 인구 고령화가 좀 더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뭐 농촌에서는 정말 젊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수도권을 벗어날수록 인구 고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한 예로 경상북도 전체는 노인 인구 비율이 16.8%로 이미 고령 사회가 됐고요. 그 가운데 대구는 10.9%로 부산에 이어 광역시 중 두 번째로 노인 인구 비율이 높았습니다. 저출산과 더불어 젊은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면서 인구 고령화가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정말 그 심각한 것 같고요. 그런데 설 기자, 노인층의 비율이 늘어나고 젊은 층의 인구 비율이 줄어든다면 사회나 경제적으로도 좀 노인 인구의 비중과 역할이 좀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 액티브 시니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네. 은퇴 후 노인들이 자식들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건강에 관심 갖고 여행과 여가를 즐기는 겁니다. 이들은 활발한 사회활동과 더불어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우리 사회의 액티브 시니어가 가져온 사회적 현상을 짚어봤습니다. 최근 방송되고 있는 한 광고입니다. 노인의 깊은 주름이 인상적인 이 광고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드는 우리 사회에 노인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존경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올 노인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70대의 할아버지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연극입니다. 젊은 스타 배우들이 아닌 연기력으로 다져진 노년의 배우들이 등장해 인간의 삶의 끝자락을 연기합니다. 77세 배우 신성일이 주연으로 나온 영화, 이순재, 김수미 주연의 영화도 많은 관객을 끌어모았습니다. 이처럼 할아버지 할머니로 불리는 노년층이 활발하게 일하고 많은 관심을 모으면서 미국의 심리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이들을 액티브 시니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젊고 건강한 신중년 또는 젊은 고령자라는 의미로 남의 돌봄이 필요 없는 건강한 연장자라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액티브 시니어가 생긴 배경에는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이와 함께 의료기술의 발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령자들도 지금의 전 세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건강한 정도가 훨씬 더 좋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에 65세하고 지금의 65세를 같이 본다고 하면 신체적인 건강의 나이로 봤을 때는 같은 65세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액티브 시니어들은 젊은 사람들 못지않게 활발하게 사회 경제 활동을 하고 제2의 인생을 즐기고 있습니다. 등산과 쇼핑은 물론 은퇴 후에도 일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면서 경제활동에 동참합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전문 분야가 있어서 하는 그런 분야가 있고요. 만약에 경제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자원봉사라든지 우리 사회나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헌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영역이 있을 것 같고요. 문화계에도 이들의 영향력은 큽니다. 영화 관계자들은 2013년 현재 관객 수가 4천만 명이 넘은 한국 영화의 흥행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문화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기존의 한 장르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닌 다양한 장르, 심지어 독립영화나 예술영화에도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겁니다. 지적인 어떤 추구심도 있고 그러면서 문화생활도 향유하는 분들인데요. 예전에 관객층이 20대 오피스 레이디들을 위한 영화가 많았죠. 쉬리 같은 거 만들던 시절에는요. 근데 이제 액티브 시니어들은 다른 영화들을 보기 시작을 했고 조금 더 지적이고 예술적이고 혹은 다양한 장르를 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이들은 영화 관람에 그치지 않고 영화를 본 뒤 SNS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부러진 화살과 도가니 같은 사회적 문제에 큰 관심을 갖고 영화를 본 뒤 SNS를 통해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이처럼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경제 활동이 두드러지자 기업들도 50대 이상 고객을 타깃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풍족한 경제력과 자기개발, 여가와 문화에 관심이 많고 풍부한 소비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대형마트 구매율 조사 결과 50대 이상의 시니어층은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구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체인스토어 협회가 발행한 2013 유통업체 연감에 따르면 대형마트 전체 매출에서 50대 이상 고객층의 구매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22.3%에서 지난해 33.9%로 크게 늘어난 겁니다. 백화점 역시 51에서 60세 고객 매출 비중이 2012년에는 11.9%에서 2013년 19.6%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증명해주는 수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도 50대 고객 유치에 힘쓰고 있습니다. GS샵에서 운영하고 있는 쇼핑몰 오아후는 50대 이상의 고객만을 타깃으로 한 온라인 마켓입니다. 먼저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는 다른 화면 구성이 눈에 띕니다. 큰 글씨와 종류별로 나눠져 있는 카테고리는 인터넷이 어려운 50대 이상의 고객들에게 쉽게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화면이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폰트보다 굉장히 크게 14폰트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상품 이미지도 간결하게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결제를 어려워하는 만큼 개별 상담원을 배치해 전화로 결제가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 구매 세대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50대 이상의 상담자들을 배치해 1대1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이분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맞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안하는 게 첫 번째 과제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알아낸 것들은 이분들은 여전히 아름답고 즐거운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계셔서 그러한 상품들을 조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은 장래, 노인층이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의 주요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틈새 소비층이 아닌 주력 소비층으로 부상하며 주목받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 노인은 힘없고 가난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 진취적으로 노후를 꾸며가는 액티브 시니어의 삶이 새로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생각보다 액티브 시니어의 활약이 아주 치열하고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저 놀라운 거는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높은 구매율이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 오픈마켓 옥션은 50대 고객의 구매율이 전년도 대비 15% 늘었고 소셜커머스 쿠팡은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무려 230% 이상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를 통해 활발한 경제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보다도 더 그 전자기기도 능숙능란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정말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한 것 같다라는 말이 좀 실감납니다. 네,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현대 나이 계산법까지 등장했는데요. 자신의 나이에 0.8을 곱해야 진짜 나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실제 나이보다 젊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죠. 네. 저 역시 뭐 이 계산법을 보니까 저는 한 0.5를 계산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자, 설 기자.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이제 액티브 시니어의 활동이 어느 정도로 저희하고 이제 비교해서 어느 정도로 활발한 수준입니까? 네, 액티브 시니어의 활발한 사회 경제 활동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액티브 시니어인 베이비 부머 세대가 미국 전체 자산 규모의 67%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풍부한 노하우와 경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한 일본에도 액티브 시니어들을 타깃으로 한 상품들과 서비스가 연이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그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이 정말 활발하고 또 그만큼 국가적인 지원이 좀 잘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 경제 활동이
어떨까?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궁금한데 어느 정도입니까? 네, 취재해본 결과 우리나라도 액티브 시니어들의 다양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네. 은퇴 후 새로운 직업을 찾은 것뿐 아니라 여가와 문화생활로 제2의 인생을 보내고 있는 액티브 시니어들을 만나봤습니다. 50, 60대의 장년층에게 실제 체감하는 나이를 물어봤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그 자체는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그걸 조금이라도 지연시키기 위해서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제 나이는 58이고요. 실제 내가 체감한 나이는 한 50대 초반 정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평소 친구들과 함께 문화생활을 즐기는 박혜숙 씨는 나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마음만은 아직 20대라고 자부합니다. 55인데요. 글쎄 나이는 그렇게 뭐 체감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직도 나이가 안 먹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한 40대? 어떤 때는 마음은 뭐 20대보다 더. 이들에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셈입니다. 실제로 한 보험회사에서 40에서 69세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절반이 넘는 54.4%가 70세가 넘어야 노인으로 생각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중장년층의 젊음에 대한 생각은 사회활동으로 연결됩니다. 은퇴 후 새 직업을 찾는 것은 물론 적극적인 문화활동까지 활발히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다목적실에 모인 아이들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해 있습니다. 탈인형과 막대인형, 그리고 인형의 춤과 노래는 아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60대로 이뤄진 실버 인형극단이 초등학교를 순회하며 공연하는 인형극입니다. 할머니들은 무대 뒤에서 인형을 바로 세우기 위해 팔을 번쩍 들어 올리고 탈을 쓰고 춤을 추기까지 합니다. 갑갑한 탈인형 안은 찜통만큼 덥고 보이지 않는 시야는 숨을 막히게 합니다. 하지만 공연이 끝난 뒤 아이들의 함성과 눈빛은 그간의 힘겨움을 모두 잊게 만듭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호기심에 찬 반짝이는 눈동자를 보면서 내 자신이 신나고 흥겹고 그러는 과정이 얘들하고 동화돼가지고 같이 즐겁게 웃고 같이 슬프게 울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너무 좋아요. 공연을 제작하는 지도교사는 할머니들의 열정만큼은 젊은이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말합니다. 어르신들이 굉장히 열정이 가장 진짜 뛰어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전혀 나이가 60이 넘었다고는 느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조사한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에 따르면 노년층의 근로활동은 65에서 69세가 39.9%, 70에서 74세가 32%, 그리고 75에서 79세가 23.6%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발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 도심의 한 커피 전문점. 부쩍 쌀쌀해진 날씨 탓에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주문을 받고 커피를 내리는 사람은 모두 60대의 머리가 희끗희끗한 아르바이트 노인들. 서울시의 고령자 취업교실에서 6개월간의 교육을 받은 뒤 번듯한 일자리를 구한 겁니다. 사업을 비롯해 여러 직업을 거쳐 이제야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았다는 안창배 할아버지는 60이 넘은 나이지만 아직도 새롭게 배우는 것에 대한 즐거움도 느낍니다. 제가 모르는 것 같다 서로 이제 배워가는 거니까 그리고 커피에 대해서 좀 관심도 좀 갖게 되고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그리고 이제 배워서 자격증 취득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이런 일들을 통해 그동안 알지 못했던 스스로의 재능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카페의 막내인 심옥섭 할머니는 오래 서 있어야 하는 카페 일에 지치기도 하지만 다양한 커피 종류를 알아가고 일하는 즐거움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내 자신도 놀랍고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구나 하는 거를 좀 느끼게 해가지고 아주 즐겁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액티브 시니어들의 사회 경제 활동은 앞으로 다가올 고령 사회에 있어 노인에 대한 젊은이들의 인식을 바꿔줄 중요한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은 굉장히 연세 많고 주름 많고 머리 하얀 그런 힘없는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같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실제로 저희보다 더 힘 넘치시고 에너지 넘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에 대한 이미지들을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하루를 살아도 최선을 다해 살고 싶다고 말하는 액티브 시니어.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처럼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삶이 열리고 있습니다. 다가올 고령 사회에 나 있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어르신의 도전이 젊은 세대에게 또 하나의 희망과 미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취재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액티브 시니어들도 좀 다행이다라고 할 정도로 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다행스럽게도 다가올 고령사회에 우리가 좀 충분히 준비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예. 네, 실제로 많은 기관과 단체에서는 시니어 인턴십과 창업 준비 등 장년층의 사회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 집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이 사회로 나와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제2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설 기자, 앞서 우리가 활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또 그 속에서 생활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을 취재를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모든 중장년층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더 많은 액티브 시니어들이 생기기 위해서 좀 노력해야 할 점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네. 액티브 시니어들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을 갖고 있습니다. 65세에서 75세의 빈곤율이 43.3%로 OECD 평균의 4배 이상인 겁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월 평균 소득은 58만 4천 원이며 전체 노인의 33.4%가 월 평균 20만 원 미만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액티브 시니어로 활동하는 노인들은 전체 노인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분들은 폐지를 죽거나 심지어 이제 빈병을 모아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또 일을 한다고 해도 뭐 청소나 주거지역 경비 같은 단순 노무직이 좀 많은데 이런 부분도 좀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좀 느끼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노인들의 일자리는 2004년 3만 5천여 명에서 2010년 18만 6천 명으로 대폭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 공공근로 부분에 치중되다 보니 질적인 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한 설문조사를 보면 50대 남성 전원이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당한 노년을 보내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100세 시대를 바라보는 지금 60대는 사회 경험과 연륜 그리고 지혜를 총동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청년층과 같이 일할 때 더욱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정부나 기업에서 이런 액티브 시니어를 사회 생산층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더욱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설다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상원의 YNNOW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학 속 이슈를 찾아서 다음 주에도 찾아뵙겠습니다.